시가총액이 높으면은 폰지 사기가 아닐까요? 시총이 높은 거래소 코인이면 안전한 겁니까? 유튜버들이 추천을 하면은 폰지 사기가 아닐까요? 만약 이 질문에 A라고 대답하셨다면은 한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갔던 대표적인 암호화폐 폰지 사기 프로젝트 비트커넥트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암호화폐를 빨아먹는 폰지 사기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커넥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뉴스들을 몇 개 읽어 드릴게요. 카이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파이에 대한 유행은 2017년 비트커넥트 스캠과 비슷하다. 현재 디파이가 비트커넥트 스캠과 비슷하다는 게 저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못해요. 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으니까요.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고 있고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많은 유튜버들이 꺼리고 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꺼리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과연 디파이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기꾼들이 디파이라는 것을 자꾸 이용해 먹어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이 되면은 스테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왜? 이더리움 때문에. 이더리움 2.0 자체가 POW에서 POS로 바뀌니까. 문제는 폰지 사기꾼들이 디파이란 용어와 스테이킹이란 용어를 계속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한때는 ICO를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왜? ICO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ICO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이전엔 비트코인으로 사기를 많이 쳤었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것은 비트코인하고 같은 프로젝트다. 이 코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기를 많이 쳤었죠. 자, 사람들이 어느 순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기가 안 먹혀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ICO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기가 안 먹혀요. 그리고 제 방송에 보면 STO 관련된 영상이 나오는데 STO도 앞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다. 이제 앞으로 STO로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칠 것이다.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 ICO든 STO든 비트코인이든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있었나요? 디파이든 스테이킹이든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있었나요? 이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본질을 보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본질은 보지 않으면서 돈만 보다 보니까 소중한 우리의 돈을 날려버리는 거다. 자, 비탈릭도 최근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디파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비탈릭은 투기적으로 과열하고 있는 디파이 분산형 금융의 양상의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디파이라는 것은 아직 역사가 짧고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보다 높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히 계산에 넣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파이라는 것은 아직 문제가 없지만 많은 일반인들이 그들의 노후 저축을 맡기라고 주장할 만한 장소는 아니다. 언제든지 0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비탈릭이 과거에 비트커넥트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스캠이 됐고 사라져 버렸죠. 무려 시총 10위 안에 들어갔던 프로젝트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커넥트 같은 경우는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장으로 만든 원흉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폰지 사기 프로젝트이고요. 자, 비트커넥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을 했고 AI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해서 생긴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러나 2018년 1월 미국 당국에서 사기가 의심된다고 지목되자 폐업했고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자, 비트커넥트는 2016년 2월 15일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P2P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을 목표로 했었고요. 자, 비트커넥트는 거래소였고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비트커넥트 토큰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얻은 수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도 많은 거래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배당금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거기에 또 초점을 맞췄겠죠.
비트커넥트 토큰을 많이 보유할수록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비트커넥트를 사용하도록 많은 사람을 데려왔을 때 배당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방법 자체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거래소 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라. 그러면은 배당금 비율을 더 높여주겠다. 그리고 너의 하부 조직에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라. 너의 레퍼럴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은 더 많은 배당금을 주겠다. 다단계죠. 다단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본질이죠. 이 안에 있는 수익 구조가 정말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닌 건가. 결국엔 이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커넥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투자 자금의 3,78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연간 수익 3,780%.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년에 37배의 수익을 장담을 했어요. 이게 정말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안전하다면은 이거 안 하면 병신이죠. 사람들은 이것만 봅니다. 이거 37배. 이 안에 들어있는 본질은 보지 못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37배를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합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서도 저 병신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안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은 분명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1년에 18%밖에 안 줘. 18% 줄 수 있죠. 18% 주니까 폰지 사기가 아냐. 그게 아니라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본질. 정말 이 시스템 자체가 나한테 1년에 18% 정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수익금을, 이 사람들의 수익금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때려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구조라면은 아무리 수익률이 높든 아니면은 수익률이 적당하든,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본질 자체가 이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폰지 사기입니다. 분명히 폰지 사기에 대한 영상을 이전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조회수가 희한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 자체는 초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사업 규모가 작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아니면은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더 여유가 있어요. 오래 가요. 문제는 이 피라미드 자체가 갑작스럽게 커졌을 때 무너질 확률도 높아지고, 무너지는 게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배당 줘야 될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다.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외부적인 뉴스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폰지 사기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떠들거나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더 오래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해 가면서 더 오래 갈 수 있었을 건데, 외부적인 요소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일순간 이 시스템 자체가 뭉개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뉴스를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빠져나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외부 뉴스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욕은 바가지로 먹어요. 욕은, 공격은 너 때문에 망했어 하고, 폰지가 깜빵에 가고 이 시스템 자체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폰지를 끝까지 옹호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트커넥트도 동일하고요.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년에 3,78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3,780%를 너희들이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투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뭔 말이냐? 자, 본인들이 투자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봇을 본인들이 이용을 할 건데, 차트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낮은 지점에서 사가지고 높은 지점에서 팔면 된다. 낮은 지점에서 사가지고 높은 지점에서 팔면 된다. 본인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기꾼들이, 트레이딩 관련된 모든 사기꾼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에 넘어가요. 자,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한다. 자, 하지만 이들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변수를 이용하는지, 또는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작정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자, 지금은 굉장히 트레이딩 자체가 봇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많은 트레이딩 회사들 자체가 봇을 많이 이용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저점에 완벽하게 사서 고점에 완벽하게 파는 이런 프로젝트 자체, 이런 봇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수익률을 약속할 수 있는 봇을, 트레이딩 봇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본인 자금으로 죽어라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텐데 왜 남의 자금을 끌어다가 씁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만 그냥 켜놓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트레이딩 봇을 너희들한테 수익을 나눠주겠어? 왜 그러냐고요.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사기치려고. 1시간 봇 돌릴 거 2시간 돌리면 되는 거고, 한 군데 거래소에서 돌릴 거 10군데 거래소에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 자금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텐데 왜 남의 돈 굴려주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너희들 돈 불려줄 테니까 이리 오시오 이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이딩 봇에 현혹이 됩니다. 현재 투자 시장에 트레이딩 봇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것도 팩트고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설마 누가 이런 트레이딩 봇에 현혹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현혹이 돼요. 저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사실 뉴욕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갔다 왔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큰 일부분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혹되기는 쉽다. 자, 우리 폰지 사기 이야기할 때 지난 영상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상 폰지의 국제 반신권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800불을 투자한 처음 투자자 18명이 있었을 때는 국제 반신권을 53,000장만 필요로 했지만 그 후에 15,000명의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려면 타이타닉호 정도의 배에 국제 반신권을 가득 채워 유럽에서 미국으로 보내야 했을 정도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 반신권은 그 정도의 양이 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고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기 행각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폰지 같은 경우도 사업 아이템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국제 반신권이라는 것 자체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겠다. 결코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규모가 커져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사가지고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제 사기를 칠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커져버리면은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 팔아야 되는데 이걸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만큼의 양을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존재하지도 않은 수요층과 공급층이 있는데 투자는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자체도 똑같죠. 결국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지금 매도 매수 자체가 한 10비트 정도가 움직인다고 칠게요. 이 안에서 내가 1비트가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 시장에서. 그러면 이 10비트 중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커지긴 하겠죠. 그런데 10비트 시장에서 100비트가 들어와서 트레이딩을 해. 뭘 가져올 거냐고요. 뭘 뺏어올 거냐고요. 결국에 본인이 샀다가 본인이 팔았다가 자기 물량 가지고만 사고 팔 거냐고요.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으로 들어와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이 남겨진다? 불가능한 거죠. 원래 원리 원칙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적정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할 작정인지.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현혹시키는 아이템만 존재했지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생길 수가 없었다. 만약 이 수익률 자체가 더 적어졌다고 하면은 그래, 위험률은 존재하지만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생사를 함께 해봐? 그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누군가를 현혹시킬 수밖에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수익 구조를 물어보면은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수익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 비트커넥트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으로 자금을 굴리게 되면 사실상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에게 화두가 되었다. 대규모 자금으로 매수 매도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죠. 전체 시장 트레이딩 되고 있는 그 시장 안에 조그마한 금액으로 내가 이 안에서 참여해서 트레이딩 봇을 이용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자본이 돼버리면은 내가 가격을 쭉 올렸다, 내가 가격을 쭉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수익 자체를 비트코인으로 준 게 아니라 또 미국 달러로 배분했죠. 왜? 그 당시 코인 가격 자체가 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피라미드 구조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윗사람의 수익을 챙겨줬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쭉쭉 올라가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율로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오르니까 이걸로 달러로 땜빵을 해주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시스템 자체를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결국에는 미국 당국에서 이러한 수익 배분 자체가 과도해서 폰지 사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 폰지 사기 판정을 받아서 2018년 1월 16일에 폐업을 했고요. 전체 시가총액 30억 달러에 달해서 시가총액이 한때 8위까지 올랐었답니다. 아까 위에서는 10위였고 여기서는 8위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결국에 대규모 사기 행각으로 막을 내렸고 이곳에 투자한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또한 이 비트커넥트 사건은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으로 기록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커넥트의 하나의 또 사업 아이템은 뭐였냐면은 코인을 대출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사업을 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맡겨라. 그러면은 이 은행처럼 우리가 예대 마진을 챙겨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틀렸는데 한번 볼까요?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한 달에 최대 40%, 한 달에. 그리고 맡긴 금액 자체를 늘리면 늘릴수록 하루에 이자율을 더 주겠다. 일간 0.25%를 주겠다. 하루에 0.25%를 더 주면은 이게 9% 더 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9%를 주는 거니까 1년 12달 하면은 588%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하면 바보죠. 다 하셔야죠.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위험하니까. 뭘 믿고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 이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 금액을 늘려라. 투자 금액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먼저 비트커넥트 코인을 구매해라. 비트커넥트 코인이란 것은 가치가 아예 0이었던 게 남들이 이렇게 사게 만듦으로써 가치를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사용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온니 여기 대출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이걸 많이 사둬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격이 오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0의 가치였고 이 사람들 온리 이자를 받겠다는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신념이 끝나는 순간 다시 0으로 올 거고 이런 이자율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럼 이자율이 낮으면 안전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 이 사업 시스템이 안전한 건가? 이 시스템에 내가 돈을 맡겼을 때 내 돈이 안전한 건가? 안전하지 않다면 왜 맡기냐고요. 우리가 디파이라는 걸 하잖아요.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하는데 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걸 넘기냐고요. 최소한 디파이라고 하면은 내 자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 계좌로 넘겨주는 것은 디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절대. 프라이빗 키 자체를 넘겨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파이라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디파이와 시파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디파이와 시파이 개념은 언론에서 이야기한 거 조금 틀려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트커넥트 홈페이지를 홍보하거나 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여기에 환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비트커넥트는 추천 보너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트커넥트가 성행하던 시절 많은 유튜버들이 열심히 비트커넥트 광고를 했습니다. 자, 레벨 1에 들어가면은 5%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5%의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데려온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5%를 받겠지만은 나는 내 밑에 사람들이 끌어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3%의 수익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레벨 2에 있는 사람들이 레벨 3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옴으로써 2%에 대한 수익을 더 받습니다. 우와. 그런데 과연 여기 소개자, 최초 소개자, 이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수익을 뭘로 받았을까요? 결국에 비트커넥트로 받았겠죠. 비트커넥트. 그 당시에 비트커넥트를 현금화 했다면 수익을 벌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이게 사기라는 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설마 진짜 사기인지 알면서 다른 사람을 속였을까요? 그냥 수익에 눈이 멀어서 잠깐 그런 이성이 아예 없어졌겠죠. 자, 이 사람들의 수익 자체도 비트 커넥트로 받았겠죠. 그러면 비트 커넥트를 현금화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자율 자체가 엄청 낮잖아요. 거기에 또 투자하고 있었겠죠. 대출 플랫폼에 또 투자하고 있었을 거고, 이자 많이 주니까. 그런데 전혀 가치 없는 0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이 장난질을 서로 치고 있었던 거죠. 자,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 비트 커넥트 자체가 이제 상폐가 되고 뭐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겠죠. 그 상황에 또 다른 코인을 또 만들어요. 바로 비트 커넥트 X라는 코인을 또 만듭니다. BCCX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ICO를 또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코인을 만들면 있어서 뭐 두 가지 주장이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이렇게 ICO 해갖고 먹튀를 하기 위해서 ICO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비트 커넥트가 이 ICO로, 그러니까 BCCX라는 것으로 ICO를 해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BCC의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도 BCC에 투자한 사람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BCCX를 마련을 했다, 이걸 ICO 했다. 이것도 똑같지 않나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금을 이용을 하겠다. 이거 본질 자체는 그냥 펀지예요, 펀지. 펀지가 아니려면은 이 안에 수익 구조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프로젝트든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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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믿어라.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본질을 확인하고 본질을 믿어야지. 그냥 믿어라는 말 자체에 모든 걸 믿어버린다? 투자자로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투자자라면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의심하시면서 이 프로젝트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잘못 가고 있다면은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죠. 믿는 사람들 눈에는 이 프로젝트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안 보입니다. 투자는 했지만은 꾸준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이 프로젝트가 잘못 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빠 믿지? 이 말 믿지 마세요. 자, 해시넷에 보면은 가치 보기로 엮여져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원코인 플러스 토큰, 전부 다 이게 폰지 사기잖아요. 폰지 사기.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좀 생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약간 논리적 비약도 있었고요. 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때 시가총액 8위에서 9위까지 올라갔던 비트 커넥트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 비트 커넥트라는 코인 자체는 비트 커넥트 거래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거래소에서는 높은 수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높은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비트 커넥트라는 이 코인을 최대한 많이 사야 됐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소개해서 끌어들여야지만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 커넥트라는 거래소 자체는 수익을 공유해 주겠다, 이 아이템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본질 안에 들어가 보니 이 비트 커넥트가 수익을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 본질을 확인해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 만약 수익 구조가 없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자산을 수익으로 배분을 해준다? 그럼 이것은 폰지 사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폰지 사기냐 아니냐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 본질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본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나의 자산은 어떻게 안전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건가. 아니, 본인의 자산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높은 수익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보장을 해준다 하지만은 그건 보장이 아니다. 그러면 내 자산이 위험하다.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폰지 사기라는 것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폰지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된 수익을 창출한다고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얘네들만 수익을 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보통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암호화폐 쪽에는 이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프로젝트 자체가 수익 구조가 잘 가는 것 같지만은 이런 SEC에서 태클을 걸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사라진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정적으로 잘 간다 해도 SEC 쪽에서 프로젝트에서 야 이거 폰지야 하고 덤비면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때 내 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 위험 요소도 분명히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즉 외부 요소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는 프로젝트인가, 누군가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투자 전략을 기밀로 유지하거나 설명이 너무 복잡하다. 전형적인 폰지 애들이 이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다 알아먹었어. 이제는 ICO로 폰지 사기를 칩니다. 누구도 ICO가 위험한지 알아먹었어. 이제 STO 이야기하니까 STO로 폰지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파이나 스테이킹이란 용어를 가져와서 폰지 사기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용어들 자체가 안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단지 안 좋은 사람들이 이것 용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 설명이 복잡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투자 전략을 기밀로 유지한다. 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사함에 있어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자체는 살짝 숨길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오픈을 하는 거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고객에게 공식 투자 서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만 하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뭘 믿을 건데?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 믿으세요입니다. 믿으세요. 본질을 보여주고 이 본질을 믿게 만들어야 되지. 믿으라는 말을 믿으세요? 그건 아니죠.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여섯 번째, 고객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스테이킹이란 용어 자체가 희한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1년 스테이킹 하세요, 5개월 스테이킹 하세요, 6개월 스테이킹 하세요.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내 자산에 대한 프라이빗 키를 내가 들고 있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디파이들은 디파이를 이야기하면서 스테이킹을 이야기하면서 제3자의 계좌로 당신네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이쪽으로 보내세요 해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 스테이킹 하세요. 이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거나 이 시스템을 관장하는 사람 자체가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자체를 제3자의 계정으로 보내서 스테이킹 하는 것은 스테이킹 아니에요. 이건 스테이킹이 아니라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 자산 자체를 위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이런 것처럼 큰 회사 자체도 이런 식으로 위탁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게 모두 다 안전한가? 아니잖아요. 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디파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기꾼들이 그 용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본인 자산은 본인 스스로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에만 눈이 머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스스로 공부해 보고 나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판단했을 때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